반갑습니다. 우리 강의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오버가 되네요. 그래서 우리 포스트 휴먼 같은 경우는 8주차 추가 강의 20분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1과 2는 7주차 추가 강의로 넣고 8주차 추가 강의로 3, 4, 5 이렇게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2019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철학적인 시선을 이야기를 했죠. 여러 가지 이제 시선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가령 예를 들면은 몸과 마음의 관계, 시간과 공간의 본성, 기계와 인간의 투쟁, 뭐 인간 정체성의 확립, 그 다음 뭐 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은 인간과 기계의 본질, 그 다음 뭐 기억의 기묘함,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의 여군, 그리고 주인과 노예의 투쟁, 그 다음에 혼란스러운 정체성, 뭐 고통을 가져다 주는 진실, 그 다음에 어둡고 힘겨운 삶 속에서 성광처럼 빛나는 사랑, 그 다음에 이제 예술미와 자연미, 뭐 이제 요 정도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요것을 조금 이제 세련되게 철학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봅시다. 이제 알랭 바디우, 그때도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알랭 바디우 사상을 가지고 한번 읽는데, 한번 봅시다. 레플리컨트는 인조인간이죠. 좀 더 정확히는 유기적인 안드로이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인형에서 시작된 인간의 자기 모방의 역사는 인류 자체의 역사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인간은 다양한 자기 모방의 메커니즘을 창출했죠. 가령 예를 들면서 이제 로봇이라든지, 로봇도 있고, 그 다음에 사이보그도 있고, 사이보그는 개조인간을 뜻합니다. 인간을 개조한 것. 가령 예를 들면 600만 불의 사나이 뭐 이런 것들을 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로봇은 그냥 기계로 만든 거니까.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인조인간입니다. 이거는 사이보그는 인간을 개조한 거고, 안드로이드는 인공으로 만들었던 인간이에요. 로봇과는 조금 다르겠죠. 로봇은 인간 모양이 아니고 트랜스포머 같은 이제 뭐 그런 모양도 있으니까. 근데 인간 모양을 만든 것들이 바로 이제 안드로이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형 로봇이지요.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기형이 있고 무기형, 무기형. 유기적인 안드로이드가 있고 무기적인 안드로이드 두 종류가 있는데, 각각 단백질과, 이거는 단백질을 그 연료로 하고, 무기적인 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금속을 그 재료로 합니다. 그러면 블레이드 러너 2019에 나오는 레플리컨트 같은 경우는 뭐예요? 유기적인 안드로이드입니다. 단백질로 만들어졌던 안드로이드, 즉 인조인간. 그래서 인간과 유사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은 복제인간. 이 복제인간은 여러분 뭐예요? 이 영화 아일랜드의 두 주인공이 그렇죠. 나의 DNA를 가지고 나와 똑같은 사람을 복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인형도 있겠지. 인형.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의 역사하고 똑같이 인간의 자기 모방의 역사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인형부터 시작해 가지고 로봇, 사이보그, 안드로이드, 유기형, 유기적 안드로이드, 무기적 안드로이드, 그 다음에 복제 인간,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자, 이러한 레플리컨트는 민중으로 이제 우리가 한번 연결해 보자. 민중으로. 그러니까 2049에는 이제 그렇죠. 2019도 마찬가지예요. 로이도 그렇고 블레이드 러너가 이들을 제거해 버리니까 오늘 어떻게 보면은 제거당하는 노동자들, 은하계에서 노동을 하고 수명 연장을 위해서 지구에 왔지만 제거당했던 인물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안드로이드의 운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이제 민중이라고 연결시켜 보자 이야기죠. 이제 그 연결 지점에 알랭 바디우의 사상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바디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진리, 그리고 주체와 같은 메타 담론들이
그 힘을 잃어가는 시대가 오늘 포스트 모던 차이의 강조 시대 아니겠어요? 동시에 지구적 자본주의라는 거대 이데올로기가 은밀한 방식으로 착취적인 경제를 가속화시키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자신의 진리 철학을 선포했던 이가 알랭 바디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랭 바디우는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인간의 보편적 해방의 길은 진리를 추구하는 주체의 사건에 대한 충실성, 조금 이제 어렵습니까? 조금 추가 나중에 설명할게요. 그 충실성과 또한 그 실천 안에서 발견된다는 것을 들려주고자 했다. 이게 이제 바디우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충실성 몇 가지 이제 이야기가 나왔다, 그죠? 사건이 있고 충실성이 있고 주체가 있고 진리가 있고 이 네 가지 단어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면 돼요. 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사건을 직면해요. 코로나19라는 사건, 4.15 총선이라는 사건에 직면을 하죠. 이 사건에 직면해가지고 충실한 사람, 충실성으로 이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고 이 사건에 직면해가지고 정말 피하지 않고 무엇이 옳은 건지 고민하고 이 사건에 충실성으로 접근하는 이들이 있어요. 이것을 바디우는 뭐라고 하냐면 주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주체가 사건을 만났을 때 충실함으로써 열려지는 것이 뭐냐면 그게 바로 진리가 드러난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하고 다르죠. 진리는 불변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중세시대 사람들은. 진리는 신이라고 생각했지. 그러나 알랭 바디우는 사건에 직면한 주체의 충실성이 진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기존에 생각했던 것과 다르죠. 그러니까 모더니즘의 진리, 모더니티에 대해서 포스트 모던이 진리를 해체했죠. 근데 이 진리를 철학이라든지 시라든지 예술이라든지 정치라든지 각각의 네 가지 영역에서 다시 진리를 복원시킨 사람이 바로 알랭 바디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사건과 주체의 충실성과 진리 개념을 여러분들 이해를 하고, 자, 이제 민중과 어떻게 연결되느냐? 우리 역사 안에서 변화 발전의 주체로 호명되었던 이들이 민중입니다. 80년대 민중이라는 단어가 있었죠. 그러나 민중은 살아온 그 역사와 또 이제 삶의 궤적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이 사회의 주류가 아니에요. 비주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우리 사회에 보면은 민중이 실제로 드러나는 것은 언제냐면은 사건이 자신과 어떻게 관계되는지를 스스로 결단했을 때가 그렇습니다. 자, 역사의 주체가 되었던 혹은 이 진리가 드러났던 민중이 사건에 충실했던 사건들이 뭐가 있어요? 우리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3.1운동, 4.19, 5.18, 6.25 항쟁, 뭐 촛불혁명,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셨겠죠. 이런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 민중들이 충실성을 가지고 진리를 드러냈을 때 이 주체는 바로 민중이다. 그 얘기가 지금 이제 바디우의 이야기를 우리 근대사로 끌어왔을 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디우에 따르면 보편적인 진리 사건이라는 것은 정의가 승리하고 불의가 패배하는 객관적인 결과로 이렇게 도출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진리 사건이 드러나는 것은 사건의 충실성을 가지고 달려주는 주체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진리가 드러나는 거지, 그냥 보편적인 진리가 칸트가 말하는 것처럼 저 하늘에 반짝이는 별과 내 가슴 속에 양심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고 내가 당면한 저 사건에 얼만큼 충실한가, 그리고 그 충실함을 통해서 진리를 어떻게 드러내는가에 따라서 진리가 드러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질서의 구체적인 변화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주체가 형성되는 과정, 즉 주체화의 과정이 한 사회 안에서 진실성 있게 발현되고 신뢰되어 가고 있는가, 이게 어떻게 보면 바디우의 핵심적인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디우에 따르면
공산주의 혁명이든 민주주의 혁명이든 혹은 기독교적인 진리의 변화이든 결국 잠재적인 진리 사건을 실제화시키는 힘은 오직 주체에게 달려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자, 조금 어렵지만 바디의 생각을 그렇게 정리하고, 그러면 우리 2049 여기 보면 이제 K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K는 사건, 레플리컨트의 운명이지요. 운명에 대한 자각입니다. 그러니까 2049도 보면 어때요? 레플리컨트가 자녀를 낳았어. 복제인간이 자기 자녀를 낳았어요. 그리고 그 자녀가 내가 그 자녀인 거로 생각을 하는 거죠. K도 마찬가지고 다른 복제인간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게 주어진 지식이냐 아니냐 뭐 이런 이제 고민들이 좀 많이 되는데, 이 K는 이 사건을 통해서 주체로 조직이 되었느냐, K는 그 사건에 대한 충실성의 경험으로 앞으로 전개될 사건에 대한 높은 수준의 결단과 실천을 제시해 주었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K는 공고하게 보이는 그 체제에 맞서서 보이지 않는 공백의 힘으로써 주체를 신뢰하는가. 제가 우리 교재에 보면 요 글이 있어서 여러분 교재를 좀 참고해도 되는데, 제가 쓴 글이라서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해하기에는. 자, 아무튼 K가 레플리컨트의 운명을 짊어져서 레플리컨트를 제거하는 그 체계에 맞서서, 그 사건에 맞서서 충실함으로 주체성을 가지고 진리를 드러내느냐, 이제 요 얘기를 이제 하고 싶은 거지요. 그래서 레플리컨트를 혹은 복제인간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예술미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들이 결국은 뭐예요? 민중으로 봤을 때 우리 삶에 있어서 사회적인 약자를 여기 레플리컨트로 이제 투영한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질문들에 대한 확실한 태도와 입장을 확립하는 것이 변혁의 승패를 좌우하는 관건임을 알랭 바디오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촌의 최강국인 미국의 트럼프와 또 일본의 아베, 그리고 또 시진핑도 마찬가지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희망을 가져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질문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K도 레플리컨트들의 그러한 희망, 2049년도에 민중들의 소망을, 그 기억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뭐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영화를 보지 않으면 조금 이해하기 힘든데 영화를 보고 여러분들 강의를 한번 다시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마지막으로 2049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떻게 보면 철학의 역사는 새로운 규범 창조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규범을 창조하는 것이 철학의 역사지요. 플라톤은 수학적 전해를 일으킵니다. 수학적. 뭐 이데아도 어떻게 보면은 기하학을 통해서 도출된 거니까. 그 다음에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언어 분석 철학자는 언어적 전해를 일으키죠. 이 언어적 전해는 소시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임마누엘 레비나스라는 윤리 철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윤리적 전해. 그러면 저는 뭘 이야기하고 싶으냐? 이 블레이드 러너라는 영화 2019, 2049를 통해서 레플리컨트적 전해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이제 인간이 인형과 로봇과 사이보그와 안드로이드와 복제 인간들을 만들어서 자신의 대형물로 만들었지만, 그 대형물인 유기적 안드로이드였던 레플리컨트가 이제 우리 인간을 지배하고 인간의 누나를, 창조주의 누나를 파낸 것처럼 그런 시대가 왔다.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김대식 교수 이야기인데, 지구 빼기 인간이 지구에 유익한가, 지구 플러스 인간이 지구에 유익한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레플리컨트적 전해가 일어난다. 철학에서 일어난다. 앞으로 윤리적인 전해도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을까. 수학적이고 언어적이고 유기적인 윤리적인 전해에서 레플리컨트적인 전해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집중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그 인문학자 김영민 선생님의 책인데, 집중과 영혼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인간과 동물을 구분하는 것으로 집중을 들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대목은 약속과 계약을 포함하는 일련의 사회적 실행의 계기들이 현재와 미래를 한 궤선으로 잇고 주체의 일관된 의지로 이 궤선을 완성시키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집중이라는 태도를 배양하며 이와 더불어 인간의 정신을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안내한다는 사실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시몬 베이유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사랑은 영혼의 상태가 아니라 방향이다. 사랑은 영혼의 상태가 아니라 방향이다. 이것도 좀 어렵습니까? 집중은 정신적 에너지의 밑바닥이 되기에 그 방향에 따라 의미와 가치가 달라진다는 그런 의미예요. 자, 이 참 김영민 선생님 글이 좀 단어들 사용이 생소한 단어,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단어를 많이 사용해서 어려운데 한번 계속 한번 봅시다. 죽 써서 개 주어서는 안 되고 공돌이 오른 산이 엉뚱한 곳이어서는 곤란하며 호의가 지옥으로 안내하는 길잡이 노릇을 해서는 안 되는 파국이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전념에서 일군 재능과 성취가 폭력과 죽음의 매체로 전락하는 것도 비극이다. 그러므로 집중하는 사람은 집중을 통해 무엇을 지향하는지, 그의 집중이 얹힌 생활 양식은 어떤 가치와 의미를 추구하는지, 그리고 그 집중이 이웃과 세상을 어떻게 대접하는지 하는 문제가 다시 문제가 된다고 한다. 이런 뜻에서 집중은 문제 해결이 아닌 가장 중요한 문제를 발굴하는 것인 셈이다. 그러므로 집중은 구체적인 여건과 매체의 조건에 얹혀 점진적으로 개량되는 극히 인간적인 과정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조금 이제 어렵습니다. 자, 조금 더 진행을 해봅시다. 김영민 선생이 강조하는 집중은 이겁니다. 정신의 강도, 텐션이라고 하셨겠죠. 정신의 강도, 지속성, 방향성. 예리하고 섬세한 정신의 지속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더욱이 인용을 합니다. 더욱이 집중이라는 행위는 완전히 순수한 집중, 즉 강도가 중요하다. 엄벙덤벙 대면하다면 그것은 이미 집중이 아니기 때문이다. 시장주의의 상온이 인문적 집중과 벗어길 수밖에 없는 변덕과 자의의 시대에 제 나름의 형식과 강밀도를 지닌 집중의 생활을 유지하는 일은 어렵고 또 그만큼 중요한 생활 정치의 노력일 것이다. 요약하자면 집중은 강도, 지속성, 방향성이 핵심이다. 따라서 열중과 다르다 이야기입니다. 동물도 본능적으로 짧은 순간 먹이를 위해 열중한다. 그러나 집중은 사욕을 비워내는 차분하고 지속적인 과정으로 존재론적 겸허를 갖춘 태도이다. 그것은 곧 에고, 나의 에고와의 자아와의 투쟁인 것이다. K는 열중을 넘어서 집중한다. 요 한마디 말을 제가 꺼내기 위해서 이제 김영민 선생님이 쭉 인용했는데, 레플리컨트였던 K는 뭐예요? 열중하지 않고 집중합니다. 강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속성이 있습니다. 방향성이 있죠. 레플리컨트 민중의 해방을 위한 방향성, 그것을 위한 끊임없는 지속성, 그 다음에 강도가 있고 그리고 K는 김영민의 이제 영혼관이 이제 이런 건데, 여기 보니까 영혼은 김영민에 따르면 인간의 의식은 지속적인 집중에 의해 스스로 변화하면서 얻어가는 깊이 속에서야 비로소 영혼이라 부를 수 있는 자태가 드러난다. 지속적인 집중에 의해서 스스로 변화하면서 얻어가는 깊이, 이게 영혼이란 이야기예요. 이제 치매 환자들, 여러분들 뭐 할머니나 할아버지 이렇게 치매 환자들을 이렇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기억이 지속적이지 않아요. 지속성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방향성을 상실하죠. 그러면 그 영혼은 있겠죠. 물론 그 정신도 없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얼이 없단 말이에요. 이제 그것을 봤을 때 몸이라는 껍질 속에 있는 한갓 의식하지 못한 영혼이 있겠죠. 이제 그런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인간은 지속적인 집중을 통해서 영혼을 획득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인간 존재는 인간 존재로 인정받지 않느냐. 그러면 동물은 집중을 하되 동물은 뭡니까? 열중을 하되 집중하지 못해요. 인간만이 집중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복제인 안드로이드 유기형 안드로이드였던 레플리컨트였던 K는 집중을 해요. 그래서 로봇이 인공지능이 열중을 하지 아니하고 집중하게 되면 그때 뭐가 생겨요? 특이점, 싱귤러리티가 생겨서 자유의지가 생기고 자의식이 생겨서 그때 이제 우리 인류는 멸망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에 이제 김영민 선생님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어려울 수가 있는데 다 이제 내려놓고 어려운 글들을 내려놓고 집중에 대한 것만 생각하면 돼. 집중합시다. 인간은 방향성과 지속성을 어떤 강도, 힘의 어떤 강도를 가지고 그것을 유지하면 영혼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게 사라지는 순간 내 인간의 몸은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는 영혼이 상실한 것 아니냐. 치매 환자를 예를 이제 들어서 얘기를 했고 내 몸이 기계이고 내 몸이 단백질로 만들었던 유기적 안드로이드 인조인간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정신이 지속성과 방향성을 가지고 집중을 하면은 그거는 이제 인간이 아니냐, 영혼을 획득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다 이거지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그게 자연미냐 예술미냐? 이 예술미겠지 어떻게 보면. 나는 자연적인 것이 좋아, 나는 예술미가 좋아. 나는 기술 부정론이야, 나는 기술 결정론이야. 기술 부정론, 기술 결정론. 이런 모든 문제들을 블레이드 러너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 그런 인간은 뭐예요? 포스트 휴먼. 인간을 넘어선단 말이에요. 탈이라는 포스트라는 말이 탈이기 때문에. 탈인간. 트랜스 휴머니즘은 좀 달라요. 트랜스 휴머니즘은 요 개조인간하고 가깝겠지. 전환한다니까. 변환한다니까. 트랜스 휴머니즘은 사이보그와 가깝고 포스트 휴먼은 뭐냐면 인조인간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뭐 이런 종류로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인공지능, 로봇, 뭐 테크네 기술, 그 다음에 오늘 이야기했던 포스트 휴먼 이런 것들을 이제 블레이드 러너라는 영화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 환경, 그 다음에 기술적인 환경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한번 고민해야 되고 철학도 이제 바뀐다는 말이에요. 수학적인 전환이 플라톤을 통해서 있었다면 소시르라든지 비트겐슈타인을 통해서 언어학적인 전환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마누엘 레비나스라는 윤리 철학자를 통해 가지고 윤리적 전해가 있었어요. 이제는 무슨 전해가 생겨요? 레플리컨트적 전해가 인조인간적 전해, 인공지능적 전해, 복제인간의 전해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때 윤리와 철학은 지금 우리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르죠. 우리 인간의 환경이 전혀 달라진다는 그런 이야기죠. 제가 자꾸 이제 문제만 이렇게 던져준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변화될 세상을 한번 조망하면서 아마 대학 4년 동안 다니면서 이렇게 고민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 생활하고 직장을 다니더라도 이런 고민들을 안고 미래 세계를 전망을 하고 여러분들 전공에서 어떻게 내 스스로 주체적으로 살아야 할까 이런 고민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